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2강 1. 부동산 관리의 내용 2. 부동산 관리의 방식 3. 임대차 관리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의 첫 번째 소단은 부동산 마케팅의 내용 2. 부동산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걸 배웠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리. 자,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자, 관리란 뭔가? 이 부동산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하는 행위를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관리의 그러면 어떤 영역, 관리의 영역. 자, 관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관리에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첫 번째, 자산관리 영역이 있어요. 자산관리.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거죠. 자산. 자, 재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소유주나 여러분들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에 주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토지도 있고 공장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소유주나 또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적 차원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자산관리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 부를 극대화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관리 영역 두 번째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있으면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대차 관리. 이따 임대차 관리는 또 따로 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만, 자, 임대차 관리 이 영역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혹은 요거는 다른 말로 재산관리라고 해요. 재산관리. 자산관리랑 좀 달라요. 재산은 구체적인 재산이고 자산은 기업의 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산입니다. 자, 이 임대 및 수지관리, 수입 지출을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시설관리. 시설. 건물 관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이건 또 기술적 관리하고도 일맥소통하는데 기술적 관리,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청소라든가 뭐 설비, 유지, 뭐 건물의 청소 상태, 보안 관리, 보일러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게 다 시설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관리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 이건 구체적으로 실물로서의 부동산 관리고 자, 이 부동산 관리의 또 다른 면 이제 내용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관리의 그 내용 이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건 늘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부동산 그런 법경기,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자, 아까 시설관리가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으로 보완 유지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제 법률적 관리. 자, 법률적은 행정이나 법률적 어떤 계약 같은 거, 소유권 이런 관리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계약을 할 때 자, 임대차 계약을 내가 건물 주인이야. 그러면 임대차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주는 나에게 있고 너는 임대해서 사용할 권리만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약 대표적인 거죠. 뭐 보전관리나 뭐 권리분석 같은 것도 법률적 관리의 내용이 됩니다. 자, 경제적 관리는 이거는 이익 산출. 자, 이익 산출. 이익 아까 이윤 뭐 배운 거죠. 이 자산 관리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 수지 관리라든가 회계, 이 건물 임대차 관리에서 이 재산 관리도 역시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술적인 거. 이거는 이 글자 그대로 기술적 관리니까 뭐 보일러 관리라든가 보전, 보안 관리, 설비 관리 다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리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럼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방식은 또 약간 개념이 다른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빨리 됩니다. 자, 부동산 관리는 어떠한 방식을 띠는가? 자, 이 방식. 방금 내용을 배웠고 방식은 자, 내가 어떠한 건물을 갖고 있어요. 조그만 건물, 조그맣다고 하면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처음에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처음에 내가 이 땅이 내 거니까, 자, 내 거니까, 1층짜리 건물이었을 때는 내가 직접 청소를 하면 돼. 아주 간단해. 그게 바로 자가관리예요, 자가관리. 왜? 이익이 내가 직접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돈 받을 때도 없고, 그냥 내가 월급 받아서 딴 데서 일해서 내 집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이 1층 집이지만 넓어. 주변에 도로가 나고 개발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층수를 좀 올렸어요. 자, 올렸어. 한 5층으로 올렸어. 맨 2층, 5층은 내가 살아. 근데 1, 2, 3, 4층은 내가 청소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한다? 맨 위에 4층은 내가 직접 자가 관리를 하고, 자가 관리. 자기 집 자기가 관리하는 게 자가 관리예요. 그 밑에 나머지 4층은 임대를 주면서 화장실 청소 같은 거, 건물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줬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그걸 위탁 관리라고 해요. 위탁 관리.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혼합 관리야. 혼합 관리. 자, 혼합 관리. 자, 그러다가 내 사업이 더 잘 돼갖고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한 채 샀어. 새로 사는 집은. 그리고 이 5층 건물을 허물고 여기다 저 크게 한 20층을 지어버렸어. 20층. 그러면 이건 뭐 한다? 이제 관리하는데 내가 자가 관리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죠. 너무 힘들어. 벌이도 좋아. 그러면 전체를 다 위탁을 줘. 위탁 관리. 아, 그러고 보니까 관리의 방식은 자가 관리가 있고, 혼합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순서 역시 관리 방식 발전 순서시 자가에서 혼합에서 마지막에 위탁으로 가더라. 예, 이게 저절로 공부가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삶,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면, 아, 맞아. 처음엔 자기가 관리하다가 좀 집이 늘어나면 내 집은 내가 관리하고 밑에 세 준 거는 이거는 위탁을 줘. 힘드니까. 그러다가 내가 잘만해서 아파트를 따라 사서 나갔어. 그 건물을 그대로 좀 더 올리든 해갖고 전체를 위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언제 청소하고 있어? 돈도 잘 버는데.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면 이 부동산 관리, 자가 관리, 혼합 관리, 위탁 관리 세 개로 나뉘는데, 자, 이거는 바로 특징을 좀 볼 것 같으면, 자,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봅시다. 자, 개념상, 이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이걸 전통적 관리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스스로, 직접 관리하는 거야. 스스로, 직접. 그리고 요거는 소규모 부동산, 주택이라든가 작은 건물, 토지, 이런 거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자가 관리는. 자, 그리고 이제 혼합 관리. 일부는 내가 하고, 자, 일부는 직접 하고, 나머지 일부는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거죠. 바로 과도기예요. 과도기잖아. 한 층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과도기. 자, 위탁 관리는 완전히 맡겨. 이거는 가장 진보된 거야. 예, 가장 진보. 아까는 가장 전통적인 거, 이번엔 진보적인 거. 그리고 전문업자에게 아주 위탁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문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대형 빌딩이나 공동주택에 제일 어울리죠. 자, 그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자, 이제 단점이 있겠죠. 특징은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자가관리의 단점은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대를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 혼합관리는 딱 중간이 돼. 묘하게 모든 거에. 자, 장점. 관리비 절약이 되죠. 관리비가 절약이 되고. 기밀 유지. 비밀이 새나가질 않죠. 혼자 관리하는데 뭐 기밀 유지될 게 뭐 있어. 자, 소유자의 지위 통제력이 발휘되고, 뭐 하자 발생 미연의 방지. 다 장점이에요. 자기가 자기 집이니까 알아서 다 관리를 해.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단점. 자, 그럼 위탁 관리의 단점을 보면 첫 번째는 관리비 과다 지출. 과다 지출이 되지. 어떻게 보면 또 과다 지출이 안 된다고 벌써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본인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수익을 창출하는 위탁 관리업자들은 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죠. 자, 그리고 기밀 유지가 여긴 되는데, 여긴 기밀 유지 된다 안 된다? 기밀 유지가 안 된다. 기밀 유지가 어렵지.
그 외에 뭐 전문 관리회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관리회사가 영리만 추구하게 되면은 부실 관리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가관리의 단점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자, 전문성 없지. 내가 관리했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성. 나도 하기도 하고 집사람도 하기도 하고 애들도 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이지. 예, 인력관리가 될 리가 없어요. 이건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비효율성, 인력관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관리비 지출이 불합리해. 예, 돈 비용 지출하는 게 예측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돈이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인건비가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의 장점은 이제 위탁관리의 장점은 여기 단점의 반대야. 전문성 좋죠.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전문성이 좋다. 그건 다른 말로 전문성 최고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유자는 자기 본무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효율성이 나타나지.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효율성이 나타나고, 관리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또 지출이 과다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자, 그리고 인사관리 및 개혁 같은 게 쉽죠. 이게 계약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음에 바꾸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그 혼합관리는 딱 중간적이니까 이거는 소위 이쪽의 장점과 이쪽의 장점, 이쪽의 단점과 이쪽의 단점이 골고루 혼재돼서 나타나. 소유자의 혼합관리하니까 지도력 통제력이 그대로 유지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위탁을 하자. 장점 중에 하나는 필요 부분만 위탁한다는 거예요. 필요 부분 위탁. 필요하지 않은 건 내가 직접 관리하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가 않아. 어느 게 내 거고 어느 게 네 거고 이걸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 불분명.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자가종업원하고 위탁종업원의 원만한 관계가 또 어려워요. 예. 그리고 양 방식의 결점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장점이 동시에 나타나면 좋은데 오히려 단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관리의 방식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관리의 방식 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게 건물의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내용연수. 자, 건물이 얼마나 오래 가냐. 예, 오래 가냐. 내용연수. 자, 건물의 내용연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무한정, 토지하고 달리 건물은 유한성이 있다고 그래요. 기간이 오래 가도 뭐 100년? 10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 건물의 유한성.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 건물의 그 내용이 연수, 1년, 2년, 3년, 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건물의 그 내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다른 말로 건물의 수명이에요, 수명. 내용 연수가 수명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 연수는 또 네 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건물 그 자체가 물리적이니까 허물어질 때까지 걸리는 거야, 이거는. 가장 길지. 건물의 내부 연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허물어질 때까지 기다리질 않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나면 또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자, 두 번째, 물리적 내용 연수가 있고, 두 번째 바로 기능적 내용 연수. 그 기능. 그 건물이 기능할 수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건물의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이 돼갖고 이 도로가 없어지고 여기가 딴 지역으로 바뀌어. 그럼 기능적으로 내용 연수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으로 유효한 나이를 얘기하죠. 감정평가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건물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는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 수명 연한, 수명 기한, 요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물인가. 네 번째, 법에서 정한 게 있어. 법적 내용 연수를 해. 법에서 정한 거예요. 자, 이거는 법이나 행정적 조건에 의한 건물의 수명 기한을 얘기하는데, 특히 부동산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정한 그 내용 연수를 법에서 정한 법정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세 번째 임대차 관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관리.
아까 부동산 관리의 그 내용편에서 유형을 배울 때 임대차 관리를 배웠는데, 자, 지금 임대차 관리를 보면, 자, 임대차 관리는 유형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임대차 관리의 유형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임대차 유형에 조임대차라고 해서 조임대차. 조임대차 그러면 이게 총자야, 총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조라고 해놨는데, 총임대차. 자, 두 번째는 수은임대차. 수은임대차. 세 번째는 비은임대차.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조임대차는 총임대차의 총. 저 임대할 때 돈을 내. 이게 임대료하고 다 관련된 개념이에요. 임대료하고. 임대료를 낼 때 임대료 한 번 다 내면 그걸로 끝이야. 총 임대료를 다 낸 거야. 그 임대료 안에 뭐뭐뭐 들어가요. 보통 임대료 안에는 순수한 임대료, 수은임대료, 즉 임대인 입장에서 마진이야, 마진. 딱 남아. 나한테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는 거. 플러스 우리 부동산 정책 배울 때 부동산 관련 세법 배웠죠. 세법을 배우면 국가에서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무슨 조세를 부과하면 그 세금이 임대인만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같이 내게 돼 있어. 경제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이 순임대료하고 조세,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조세. 그리고 세금이라고 해도 되고, 보험료, 그 건물의 보험료도 낼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 보험료도 임대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 유지관리비, 이런 걸 다 합쳐서, 네, 주로 언제 이런 걸 하냐면, 주택임대차 할 때 돼. 내가 주택을 월세로 산다는 생각을 해봐. 상가임대차도 이런 경우 많아요. 소형 상가는 다 조임대차야. 임차를 할 때 내가 집을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 내고 끝이야. 물론 거기 뭐 화장실, 전기요금은 내가 내지. 그건 요금이지. 그건 내가 쓴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건물과 관련해서 임대료, 조세, 보험료, 유지관리비는 그 5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고 끝이야. 주인이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 역시 더 낼 생각도 없고. 그게 조임대차예요. 간단하죠. 이게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쓰여요. 주거용, 전형적으로 여기 주택입니다. 주거용 임대차. 그리고 상가 임대차 중에 소형 상가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수은임대차는 순수한 임대차야. 순수한 임대차. 아까 수은임대를 했죠. 요 수은임대차. 구체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 그 임대료를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건데, 순임대차는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로 나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순임대차는 순임대료, 순수한 임대료 요거, 순임대료 플러스 편익시설에 대한 비용, 편익시설 비용 플러스 부동산 세금, 부동산 관련 조세까지만 돼. 이게 1차고, 2차는 1차 플러스 1차에다가 뭔도 된다? 유지관리비 또는 유지수선비라고 그래요. 유지수선비 비용까지 되는 거고, 3차는 2차에다가 2차 플러스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3차는 3차가 요 보험료. 자, 요 보험료 순서가 조세까지가 1차, 요게 순임대차로 보면 요게 1차, 여기까지가 2차, 여기까지 3차. 자, 보험료. 2차는 보험료. 3차는 보험료 다음 유지관리비까지. 유지관리비. 유지수선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왜 수선비라고 하냐면 주로 수은임대차는 어디에 많이 쓰인다? 이런 게 바로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쓰여요. 공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1차, 2차, 3차. 구분을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근데 공업용 부동산은 3차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 공업용 부동산. 자, 그럼 비율임대차는, 자, 주거용 나왔어. 아까 주거용. 좀 공업용 나왔어. 그럼 이건 뭘까? 딱 하나 남자 상업용. 상업용이에요, 상업. 상업용에서 많이 쓰여. 많이 쓰이는데, 주로 대형 상가 생각하면 되고, 백화점, 그리고 무슨 마트 같은데 큰 그런 데서 비율을 많이 써. 어떻게 쓰냐면, 장사가 되려면 임대료 더 내라 이거야. 안 되면 최소 요거는 내고. 이게 누구 이주다? 이건 저기 상인도 좋고,
뭐 임대해 주는 사람도 좋고, 잘 팔리면은 임대해 주는 사람 더 받아서 좋고, 잘 안 팔리면 임차인은 최저로만 내면 되니까. 이거를 비율 임대차라고 그러는데 뭐만 내냐면 일단 기본 임대료, 기본 임대를 정해. 장사가 안 되면 최하 요거만 딱 내. 기본 임대료 플러스 비율. 무슨 비율? 그렇지, 매상이 높을수록 많이 되고 매상이 낮으면 조금 돼. 매상고에 따른 비율이죠. 매상고에 따른 비율. 매상고 비율 임대료라고 하면 돼. 매상고의 비율에 따른 임대료, 기본 임대료 정해놓고 매상이 좋으면 좀 더 내고 매상이 안 좋으면 낮추고. 비율 임대차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으로 나눴는데, 주거용 부동산. 자, 주거용 부동산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야. 어떤 주택도 하나 갖고 있고, 주택, 그리고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공업용도 부지와 건물도 갖고 있고, 상업, 상가도 갖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그럼 먼저 주거 같은 거는 임차인을 어떤 사람을 내가 보고 줄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물건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봐야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업용이나 상업용이면 이익을 많이 남겨서 임차료를 잘 낼지 안 낼지도 봐야 되잖아. 그게 바로 임차인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연대성과 유대성이야. 이 주거하고 잘 맞나 안 맞나. 자, 공업용 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업용 건물하고 그 사람 업종하고 맞나 안 맞나. 즉 업무 적합성을 봐야 될 것이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수익성이라고 그래. 수익성. 여기서는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다 임차료를 잘 지불하고 내가 제공하는 건물과 그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거하고 성격이 맞나 안 맞나, 그 궁합을 보는 거죠, 바로. 자, 이렇게 임차인 선정 시에 그 고려사항을 받고, 그러면 임대차, 우리가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또는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모가 큰 부동산 관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관리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보고서를. 자, 6개월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보고서가 있고 매달 작성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보고서는 중요하다는 얘기고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매월 작성을 하는데, 자, 그럼 부동산 기능에 대한 정기 보고서, 부동산 기능이에요. 부동산 기능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자, 첫 번째 6개월마다 작성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자산 보고서. 이건 규모가 컸을 때 이런 걸 보고를 하죠. 규모가 작으면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눈으로 다 아는데 뭐 굳이 보고서를 만들어. 매장이 하나야. 뭐 보고서는 매달 임대료 받으면 되는 건데. 간단하죠. 물론 그 안에 그 지출된 비용이나 이런 건 가계부는 작성하겠지만 보고서까지는 아니죠. 자, 이런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대차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위치, 규모, 금융 자료, 시장 가치 등은 이렇게 요약한 자료고, 이건 주로 6개월, 반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매월, 월별 작성하는 것들이 나머지 세 개는, 첫 번째는 부동산 활동 보고서. 부동산 활동 보고서. 자, 부동산 거래를 위치와 날짜별로 적어 놓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 주로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거나 임대차, 지금은 임대차와 관련되니까 주로 매매, 임대차를 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부동산 활동 매월 보고를 하고, 이제 임대차 보고서. 자, 임대차 어떻게 했는지. 자, 계약의 갱신이나 어떤 옵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매월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의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잉여 부동산. 잉여 그러면 남는다는 얘기야. 잉여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의 공실, 빈방 같은 거, 아니면 쓰지 않는 부동산, 비어있다는 얘기죠. 위치, 규모, 금융자료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했는데, 요 세 가지는 월별
자산으로 보고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예, 부채하고 자본으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예, 대변, 차변 해갖고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구분해서 대차대조표를 알 수 있게.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부동산 임대차 관리를 끝으로 부동산 관리를 마치고 다음은 이제 부동산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마켓 그러면 시장이잖아요. 시장. 네, 마켓. 시장이고 ing 붙인 거예요. 시장에다 뭐 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부동산 경제론을 배울 때 시장에 물건을 조금 더 팔기 위한 거, 즉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하는 걸 다 마케팅. 경영학하고 관련돼서 뭐죠 하면 뭘 한대. 다 마케팅이다 그러면 다 맞아. 네, 그만큼 마케팅은 워낙 범위가 넓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하는 거, 그것도 마케팅이에요. 물건을 생산했어. 좀 더 좋게 소비자의 그 기호 같은 거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그것도 마케팅이야. 네, 넓게 봤을 때. 자, 이 부동산 마케팅을 보면,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경우, 여기 이제 부동산 딱 글자 넣어주면 부동산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도 수익 창출, 수익 극대화. 요 수익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케팅 하는 이유는 뭐냐?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마케팅의 체계를 한번 보면, 이 부동산 마케팅의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나? 자, 세 가지로 좀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시장 점유 마케팅. 이거는 시장을 내가 점유를 해야 돼. 시장을 점유한다는 얘기는 공급자 차원이야. 이건 바로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공급자 차원. 자, 이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TP.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설명해 줄 겁니다. STP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4P 믹스. 네, 4P 믹스. P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4개가 들어가. 복수라 4PS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은 이게 있고, 두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말고 두 번째, 이번에는 고객을 점유하겠다는 거야.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고객 점유 마케팅 개념이 고객 위주니까 고객.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바로 뭐냐? AIDA.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중개 실무에 배울 텐데, AIDA 원리라고 그래. 자, AIDA 원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이었어요. 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관계 마케팅. 지속적,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여기 이제 브랜드 같은 걸, 브랜드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아파트 건물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신문의 전단지 위주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TV에 영상으로 무슨 아파트 이렇게 바로 설명을 안 하고, 멋있는 여배우가 나왔고 아주 품격이 높은 것처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아파트 로고하고 이름만 싹 밝혀버려. 그렇게 이 아파트에 살면 당신의 품격이 이 배우처럼 높아진다. 브랜드, 즉 상호작용적인 마케팅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있겠지. 마케팅이 마지막에 되는데, 이게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그래. 이거 믹스, 이 전체를 다 합쳐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STP하고 4P 믹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STP, 4P 믹스가 뭔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STP, 4P 믹스에 대한 걸 좀 알아봅시다. STP로 나눠요. 자, STP 공급자 위주야. 공급자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S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야. 시장을
세분화. 즉 자기가 공급할 물건이 뭔지를 보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어떤 걸로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살 건지. T는 이제 목표 시장이에요. 타겟. 그러니까 표적 시장이라고 해요. 이런 건 표적 시장. 그 시장을 세분화한 것 중에 나는 뭘 목표로 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P는 포지션, 차별화.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STP, 이 영어의 약자예요.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다. T는 타겟, 목표. P는 포지션, 위치. 뭐 그런 뜻이 되는데 요 STP 전략의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두 번째 4P 믹스. 4개의 P자. P가 4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개의 P. 어떤 거냐? 프로덕트. 생산, 제품 차별화 전략. 제품을 생산했는데 아주 차별해. 아까 포지션이라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차별화. 우리는 가격 전략, 가격을 싸게, 양질의 물건을 싸게. 자,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유통 전략, 플레이스. 직접 분양할 건지, 대행사를 고용할 건지. 마지막에 프로모션. 자, 프로모션, 홍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광고. 광고 홍보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자, 차별화된 제품을, 프로덕트,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프라이스, 가격 경쟁을 통해서 유통을 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전략을 얘기하지. 광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바로 4P 믹스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AIDA 같은 경우는, 자, 고객 점유 같은 게 순서, 이건 순서를 얘기해. 처음에 어텐션. 주의를 끌어, 어떤 주의. 고객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흥미를 유발시켜, 고객 위주. 고객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자, 고객으로 하여금 디자이어, 욕망을 끌어올려. 아, 저거 사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마지막으로, 액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고객을 잘 꼬셔갖고 계약한다는 거예요. 이건 고객의 마음을, 감동을 줘갖고. 이거는 어디에 이게 제일 잘 적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달에 부동산 준비할 때 이거 하는 거야. 손님이 와! 일단 뭐 물건도 확보해야겠지. 물건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건 자기 집을 팔든가 임대하려는 사람은 왜래? 빨리 임대하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싹싸게. 근데 살려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중개사가 있고 저기도 중개사가 있어. 그럼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얘기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건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장점을 다 설명해. 단점은 거의 설명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님하고는, 사장님하고는 이 집이 제일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꼬시는 거야. 한두 개 보여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혹해갖고, 나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럴 때, 역시 탁월한 안목이시라고 그러면서 계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객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관계 마케팅은 아까 말한 대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 작용을 중요시 여기면서, 최근에 하는 그 TV에 방송되는 그 아파트 광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브랜드. 뭐, S구 건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D건설인지 모르겠나.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기 회사의 로고로 바로 나가질 않고, 이미지를 업 시킬 수 있는, 캐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임대차 관리, 그리고 마케팅 내용인 부동산 마케팅의 내용과 부동산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공부하시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감정평가론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꾸준하게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